안녕하십니까, 오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서 투자론과 시장의 이슈를 바라보던 것과 달리해서 이제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이 알고 싶어하는 질문들을 모아서 그 중에 좀 발췌를 해가지고 한번 살펴보는 시간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통상 주식하다 보면 이제 궁금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궁금한 것들이 많은데 질문한 것도 별로 없고, 그러다 보면 어떤 것은 이렇게 설명하고 어떤 것은 저렇게 설명하고, 그다음 많이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꼭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그런 사항을 좀 쉽게 생각해서 가볍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식, 그것이 알고 싶다. 통상 개인들은 저점 매수, 고점 매도를 좋아합니다. 과연 이게 맞는 것일까요? 대개 개인들의 실패 요인 중에 하나가 냉정히 얘기하면 지나친 저점 매수와 고점 매도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개 질문들을 하시는 거 보면 저점을 어떻게 잡나요? 고점을 어떻게 잡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냉정히 얘기하면 저점과 고점은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고, 어떤 기술적 지표나 혹은 기본적 분석을 들이대더라도 정확하게 고점과 저점을 핀포인트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은 상당히 많이 거기에 매료되어 있죠. 심지어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쥐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다 쥐를 잡으면 소위 그걸 맞춘 전문가들은 봐라, 내가 이래서 이랬다, 봐라, 우리 실력이 보통 이 정도다 라고 떠들어대죠. 그 순간 그분들의 투자 인생은 황혼과 함께 사라지게 되는 것이겠죠. 자, 한번 봅시다. 개인들의 실패 요인을 제가 저점 매수, 고점 매도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거나 혹은 많은 다양한 전문가들 얘기를 보시면 블러시라는 얘기를 많이 들을 겁니다. 이것은 buy low, 싸게 사라는 얘기죠. and sell high인데, 문제는 사람들은 저점 매수와 고점 매도 이 생각만 할 뿐이지, 과연 저점이라는 의미가 뭘까? 싸다는 의미가 뭘까? 이건 싸다는 의미죠, 그죠? 하이라는 것은 비싸다는 얘기인데, 과연 싸다와 비싸다의 개념이 뭘까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 고민을 해야 될 때는 이게 싼 건가 비싼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여러분은 저점과 고점을 알 수 없지만 싸냐 비싸냐, 싸면 매수해서 보유하고, 비싸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매도하고 현금 보유를 해야겠죠, 그죠? 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블라시 하니까 바로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이퀄로 보는 이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실패 원인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통상 저점 매수, 고점 매도를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은 어떤 걸 만들어내나요? 다양한 기법을 만들어냅니다. 심지어 스토캐스틱에서 뭐가 어쩌고, 쌍봉이면 되고, 5533이 어쩌고, 이게 안 되니까 중첩돼서 16, 이렇게 해서 2개, 혹은 어떤 분은 3개까지도 놓더라고요. 3개 넣어서 중첩돼서 봉이 이루어지면 거기가 고점이다 라고까지 상당히 착각하는 거죠, 그죠? 착각하는 것을 많이 하는데, 냉정히 얘기하면 좀 이따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술적 분석이란 것은 저점과 고점을 알아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분석법이죠. 어떤 것에 대한 분석법, 바로 이 주가의 궤적,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가늠함으로써 미래에 대응하려는 하나의 분석법일 뿐이지, 기술적 분석 자체가 여러분에게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팔고, 혹은 고점이 어디고 저점이 어디고 고점이 어디고 저점이 어디고 이런 것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현재 상황과 주가의 궤적이 어떠한지를 파악하는 도구일 뿐이지 저점과 고점을 알아내려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은 이걸 항상 좀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여기서 자꾸 고점과 저점을 알려고 하다 보니까 다양한 기법을 만들지만, 냉정히 얘기하면 시대는 변하고 상황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다양한 변수, 상수로 돼 있다 그런다면, 시장이 합리적 시장 가설을 적용한다면 만약에 모든 변수가 없고 상수만 이루어진다면 맞습니다. 모든 것을 반영하기 때문에 고점, 저점 알아낼 수 있지만, 시장 상황은 다양한 변수가 있고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이 공존하기 때문에 우리는 상수가 아닌 시장은 다양한 변수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여러분이 상식적으로도
고점을 맞추거나 저점을 맞추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럼 어디서 매수하고 어디서 매도해야 되느냐? 그것은 나중에 부가적으로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일단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술적 분석을 하기 위해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저점에서 고점 매도 이걸 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차트를 유용하게 쓰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많이 생각해 볼 이슈가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이란 것은 대개 어떤 분들은 뭐 보조지표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양한 주지표의 뭐 거래량, 뭐 이평선 등등등등 보조지표에 뭐 MACD, RSI, 뭐 스토캐스틱, CCI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거에만 치중하지 이게 왜 나왔느냐에 대해서는 전혀 근본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적 분석에는 가장 대전제가 있고 모든 기술적 분석은 그 대전제에서 출발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망각하고 기법을 만들기 위해서 바로 세부적인 걸로 들어가지요. 그럼 그 세부적인 것이 맞을까요? 해석이 과연 제대로 될까요? 절대 될 수가 없겠죠. 만약에 내가 가진 기법으로는 이래서 이거 얼마를 벌 수 있고 얼마의 수익이 난다 이렇게 떠들고 이걸 맹신한다면 여러분들은 투자에서 아마 99.99999%로 실패에 기결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기술적 분석을 공부하실 때 이 3대 대전제를 머릿속에 반드시 놓고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한번 기술적 분석의 3대 대전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아마 원서나 이런 데 보시면 대개 이 세 가지를 먼저 나올 겁니다. 기술적 분석에 대한 그 유명한 책들이 있는데 그 책들을 보시면 이 세 가지가 반드시 먼저 서두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하고 이게 기본이 되기 때문이기도 하고 모든 기술적 분석은 여기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차트를 보는 이유는 우리 차트스트를 맹신하는데 시장의 움직임은 모든 걸 반영한다. 그래서 차트를 보는 분들은 차티스트들은 냉정하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시나요? 뉴스에 귀 기울이지 말고 산속에 처박혀서 동굴 속에 들어가서 HTS만 보고 차트만 보면서 매매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과연 그럴까요? 자, 모든 것을 반영한다는 얘기는 이게 합리적 시장을 완전 시장이면 상관이 없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다양한 변수가 있죠. 그죠? 다양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은 다양한 모습을 나타내고 어떨 땐 반영하기도 하고 미반영되기도 하고 혹은 오버슈팅 하기도 하고 다양한 모습을 보이는데 모든 것을 반영한다고 맹신해버리면 이 의미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면 여러분 차트를 맹신하다가 골로 가는 경우가 반드시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모든 것을 반영하면 저평가라는 게 있을 수 없겠죠. 그죠? 고평가도 있을 수 없겠죠. 모든 거 다 반영했는데 현재의 가치를 모두 반영해버렸는데 어떻게 저평가가 나오고 고평가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식 투자의 기회가 사라지는 거죠. 이미 합리적인 가격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시장은 완전한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변수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항상 저평가와 오버슈팅이라는 고평가가 나오게 됩니다. 고평가에서는 매도의 기회가 될 테고 저평가에서는 매수의 기회가 나올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이것은 틀린 것이냐? 그런 것은 아니고 시장의 움직임은 모든 걸 반영하지만 우리는 항상 까먹는 게 있는데요. 기술적 분석하면 항상 사람들은 정말 중요한 걸 까먹습니다. 여러분들 시세를 볼 때 항상 시간을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어차피 X 플러스 Y라 그런다면 물론 3,000원이지만 그죠? 가격은 뭐가 될까요? 주가는 가격과 시간의 함수이기 때문에 여기서 시간의 개념을 집어넣어 버리면 미반영하는 경우가 생기겠죠. 미반영하면 나중에 반영이 가능하겠죠. 그죠? 그래서 미래 가치가 있다 그러면 이만큼이라 그러면 현재 가치가 여기 있으면 이걸 따라가기 때문에 여기서 추세도 나오겠죠. 그죠? 하나의 추세도 나올 수 있겠죠. 미반영. 그래서 가격은 추세를 이루며 움직인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주식 매매를 할 때 추세 매매를 많이 하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박스권 매매를 하는데 정말 고수분들은 이게 돌파를 해서 박스권을 돌파를 해서 계속 갈 수 있는 종목 위주로 찾아다니고 그런 종목 위주로 매매를 하죠. 그래서 가격은 추세이며 움직인다. 여기서 나온 것은 뭐냐면 기초 분석의 기본적인 추세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독특한 그 행동 양식이 있는데 시장은 사람들을 길들이고 시간은 사람들을 길들이고 문화도 길들입니다. 우리가 보통 10년, 20년, 30년 단위를 보면 그 시대에 맞는 행동 양식이 있지만 동시에 인간으로서 내재된 본성이 있죠. 그래서 어떤 일정한 행동 양식이 똑같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주가에 반영되면서 역사는 되풀이된다. 어떤 경우에 최악의 상황에서 주가는 바닥을 찍는 경우가 많고 만인이 흥분해 있는 경우에서 고점을 찍는 경우가 많죠. 이것도 마찬가지고 어떤 이슈 하다못해 뭐 북에서 핵 실험했다, 그죠? 이럴 때 나오는 반응 순간 내려왔다가 이게 어쩌면 매수의 기회가 된다든가 혹은 어떤 기업 총수가 순간 뭐 어디 좀 콩밥 좀 먹으러 들어가셨는데 그때 주가가 내려가면 회사 펀드만이 괜찮을 때는 이거는 절의 매수기가 되고 단기간에 이슈는 사라지고 급반등을 한다더라 뭐 이런 다양한 것이 있겠죠. 어쨌든 간에 역사는 되풀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많이 공부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주식에 대해서 정말 잘하고 싶다 그러면 그 금융투기의 역사를 좀 많이 공부해야 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되풀이 된다는 데서 패턴론이 나오죠. 그러면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건 뭐죠? 파동론이 되겠죠. 그죠? 추세를 가지면서 일정한 패턴을 가지면서 움직이니까. 그래서 기술적 분석은 냉정히 이 대전제에서 본다면 딱 세 가지 분류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방금 설명드렸듯이 여러분은 딱 세 가지만 공부하시면 기술적 분석은 그냥 끝났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추세론이 있고 패턴론이 있고 파동론이 있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여기로 귀결되는데 심지어 추세 패턴 파동은 보조지표에도 적용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기술적 분석 3대 재전제를 이해하고 이걸 공부하는 이유는 뭘까요? 세부적으로. 그게 바로 저점에서 고점 매도를 하기 위한 건데 자, 싸다는 것이 여기가 싼 것일까 여기가 싼 것일까를 고민해 본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은 여기가 싸다라고 그러고 저는 여기가 싸다라고 합니다. 왜 차이가 날까요? 자, 시장은 추세를 이루는데 언젠가 추세는 꺾이겠죠. 그죠? 추세가 계속 연장된다는 얘기는 뭘까요? 돌파죠. 그죠? 그러면 기술적 분석에서 싸다라는 얘기는 여기가 싼 거, 여기에 비해서 싼 거니까 여기가 싼 거지 여기는 위험이 내포되어 있죠. 여기 만약에 출혈이 생겨 내려갔다 하면 여기서는 우리가 테러의 기준점이 생기지만 여기서 내려갈 때는 답이 없죠. 어디서 도망갑니까? 그죠? 이건 싸다, 비싸다의 개념이 아니고 대응의 개념에서 많이 벗어난 거죠. 그런데 대개 그 분들은 싸다, 비싸다의 개념을 저점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저점 매수보다는 이 싸게 매수하는 거에 초점을 둬야 되고 싸다는 개념을 어떤 기준을 가져야 되는데 방금 제가 한 것도 하나의 기준일 수도 있고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싸다는 개념을 생각해 본다 그러면 우리가 그 주식의 가치에 대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는데 주식 가치 도대체 싸다, 비싸다, 바이, 로 해야 되는데 이걸 뭘로 할 거예요? 차트로만 가지고 해야 될까요? 그죠? 그건 아니죠. 어쩔 때는 부실주가 급등하는 경우도 많죠. 그죠? 이건 싼 걸까요? 비싼 걸까요? 이건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는 것이지 싸다는 아니죠. 그죠? 하다못해 여기 있어도 싸다는 아니죠. 부실 기업이 올라가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차트는 그냥 단순히 주가의 궤적이라고 보면 되고 과거와 현재를 알므로써 미래를 예측하거나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해야지 이거 가지고 주식이 싸다, 비싸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대개 그 차티스트들이 잘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차트만 보고 이 주식은 싸다, 비싸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거는 맞는 말이 아니죠. 그래서 모든 것이 반영된 건 아니니까 우리는 그러면 차트를 가지고 싸다, 비싸다, 저가 매수를 하기 위해서 뭘 고민해야 되느냐. 즉 종합적 판단을 해야 됩니다. 어떤 밸류에이션이 있고 이 주가에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거라 그러면 이것은 반영되겠죠. 그죠? 근데 반영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 저평가니까 우리는 여기서 매수하면 이게 저점 매수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고민해야 될 것은 차트를 볼 때 주가가
밸류에이션을 가치를 반영했는가 미반영되어 있는가, 그러면 그 가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그걸 보통 우리가 내재 가치라는 얘기를 많이 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재 가치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고, 보통 내재 가치 혹은 본질 가치라는 얘기를 많이 쓰는데 본질 가치는 뭐로 되어 있을까요? 뭐 영어로 intrinsic value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수익 가치가 있고 돈을 계속 벌면 돈이 쌓이니까요. 그리고 자산 가치가 있겠죠. 여기 하나 더 한다 그러면 통찰력을 발휘한다면 미래에 수익이 만들어낼 자산까지 포함을 한다면 더 좋은 것이 될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여러분들은 그 볼 때 이게 PR이죠. 그 대표적인 지표로 보면 이건 PBR일 거고, 혹은 EPS 뭐 같은 내용인데요. BPS 자산 가치를 보는 건데 두 가지를 보고, 혹은 사업을 봐서 사업이 미래 좋아질 건지 지금처럼 꾸준히 유지될 건지를 보고, 이것이 만약에 밸류가 가치가 이만큼 있다 그러면 현재 주가가 여기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지, 즉 반영이 안 돼 있다면, 이미 가 있다면 매수를 멈추고 다시 한번 봐야겠죠. 다시 분석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저점 매수를 하고 고점 매도를 하고 싶다 이러면 반드시 유념해야 될 것은, 모든 것이 차트에 반영된 게 아니니까 미반영되어 있다 그러면 이 내재 가치를 향해 갈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유념하시면 되는데, 이걸 쉽게 얘기하면 한 손에는 차트를 들고 한 손에는 재무제표를 들고 두 개를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더불어서 시대 흐름과 업황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실제로 업종 애널리스트들이 잘 볼 것 같죠? 그 업황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바로는 업종 애널리스트들이 자기 업종을 전망하는 해서 맞추는 확률은 30%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궁금해서 통계를 한번 해봤거든요. 여러 애널리스트를 해가지고 30%못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미래에 대해서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대를 바라보는, 업황을 바라보는 통찰력을 좀 키우신다면 여러분은 주가를 저점에서 매수하고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는 하나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고, 거기서부터 주식 투자는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지요. 세 번째로 봐야 될 것은 박스권 돌파 시 어떻게 진짜와 가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대개 이제 고수들은 박스권 돌파 시에 참여를 하고, 대개 개인들은 혹은 하수들은 저점 매수를 하느라고 박스권 하단에서 매수하다가 크게 다치는 경우가 많지요. 자, 주식은 먹을 때 크게 먹고 잃을 때 작게 잃어야 되는데,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이죠. 그럼 먹을 때 크게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추세를 본다 그랬죠. 그죠? 크게 추세로 갈 수 있는 종목을 매매해야 먹을 때 크게 먹을 수 있는 거고, 이럴 때 작게 한다는 얘기는 어떤 진입의 기준이 확실하게 마련됐을 때 그때 진입해야지만 이럴 때 적게 이룰 수가 있는 것인데, 관리 포인트가 생기는 것인데, 대개 개인들은 어떤 것을 하냐면 박스권 매매하다가 많이 다칩니다. 즉, 일정 박스권에서 주가가 놀고 있을 때 박스권 하단에서 매수하고 박스권 상단에서 매도하고 이런 거 많이 가르치죠. 소위 전문가란 분들도 박스권 매매를 많이 시키는데 참 사람 죽이는 거죠. 조만간 퇴출시키려고 막 그러는 거와 똑같은 거죠. 여러분이 박스권에서 주가가 이렇게 있는데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여기도 먹고 여기도 먹고 이거 누적 뜨면 되게 크겠네 뭐 해서, 그죠? 짧은 수익에 만족하면서 이런 일을 많이 하죠. 근데 재미난 것은 실제 박스권이라는 것은 비추세를 얘기하는 건데, 이 비추세권에서는 박스가 하단에 올 수도 있고 좀 못 갈 수도 있고 돌파했다 죽을 수도 있고 내려왔다 다시 올 수도 있고, 많은 지 멋대로 움직이는 게 비추세권이죠. 그러면 기다리면 안 오고 안 오고, 근데 잘못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여기서 내려갈 때는 급락이 나오죠. 이탈할 때는. 그죠? 급락이 나오면 어디서 빠져나옵니까? 저점 매수인데 순간 확 내려가는데 여기서 빠져나올까요? 여기서 빠져나올까요? 어쨌든 손절기에 앉는 경우 많죠. 그죠?
근데 돌파는 좀 틀린 게 뭐냐면 박스권을 이 돌파할 때는 선수들은 여기서 매수해보고 바로 나오죠. 짧게 뭐 손실을 좀 주고 다시 돌파하면 다시 하고 이거 몇 번을 거듭하더라도 그러다 어느 순간 가버리면 여기서 몇 번의 손실을 커버하고도 남는 큰 수익을 얻게 되죠. 근데 실상은 그럴까요?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되는데 실상 이게 맞는 방법일까요? 고수들이 써놓은 책이나 혹은 진짜 그 매매를 잘하고 좀 성공한 분들이 전부 다 이 얘기를 하는데 여기 한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슬리피지에 너무 많이 들어가면 장기 박스에 걸려버리면 죽습니다. 수수료와 작은 손질로 누적돼서 10%씩만 손절을 했다 쳐도 10번 하면 100%죠. 다리가 후들후들거리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될 게 진짜 돌파냐 가짜 돌파냐를 구분해야 되는데 그럼 뭘로 해야 될 거냐? 시장은 변화합니다. 시장은 항상 변화하니까 그때그때 좀 틀려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근본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박스권 돌파할 때 매수하고 싶다. 그래서 나도 고세 반열에 올라오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어떤 것을 고민해야 되냐면 첫 번째 패턴. 통상 박스권을 돌파할 때는 여러분들이 가장 신경 쓰셔야 될 게 어떻게 보면 주식에서 알파 오메가이고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일 수도 있는데 출액과 페일러를 가장 신경 쓰셔야 됩니다. 왜? 주가가 박스권에 있는데 안 내려옵니다. 뭐죠? 실패한 신호죠? 페일러죠. 그죠? 하든 안. 이건 누군가 자꾸 매수했다는 얘기죠. 그죠? 이런 경우에 돌파해서 크게 가는 경우가 많죠. 특히 앞서서 올라온 경우에 1차 상승 이후에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가는 경우가 많죠. 그때 여기는 매수 포인트가 되겠죠. 혹은 움직이다가 순간 탁 깼는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쳐 올라가는 경우가 있죠. 그죠? 돌파하고. 이거는 박스 안을 깼다 이러고서 모든 사람이 손절해 버렸는데 이 물량을 다 잡아먹고 올려버린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출혈가 페일러를 봐야지만 실제 수급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느낄 수 있고 파악할 수가 있는데 출혈가 페일러를 생각 안 하고 있으면 시세를 역으로 갈 때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돌파는 항상 출혈가 페일러가 나오는 경우에 많이 나오니까 이걸 항상 명심해야 되고 또 다른 것으로는 박스권이 있다. 여기서 머무르면서 뭐 일종의 뭐 페넌트도 나오는 경우도 있고 혹은 플래그, 그 깃발령이라고 하죠. 플래그가 나오는 경우 있고 전체 기준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양한 형태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대에 따라서, 구간에 따라서 어느 게 먼저냐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건 대표적인 경우고요. 그 외에도 많은데 그러한 패턴들이 어떻게 나오느냐를 좀 잘 보실 필요가 있고 물론 여기서 또 다른 것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게 지표화해서 통계를 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보통 박스권에서 스토캐스틱을 보통 많이 이용하죠. 그죠? 그런데 돌파할 때는 책에는 여기서 매도하고 여기 오면 매수하고 매도하고 매수하고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잘못 이용한 거죠. 스토캐스틱을. 그죠? 잘못 이용한 겁니다. RSI도 마찬가지죠. 그죠? RSI도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하면 여기도 매수가 안 되네. 그죠? 이러다가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갈 때 과열에 뭐 40 이상이냐 60 이상이냐 어느 이상이냐 혹은 이격도도 마찬가지인데 돌파할 때는 대개 고공권에 어느 그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기도 하고 일정한 패턴을 그리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돌파한 종목을 보고 잘 지표화하고 이용해야 되는데 변동성 지표는 기본적으로 위로 갈 때는 과열에 머물러야죠. 냉정히 얘기하면 과열에 머물지 않는 보조 지표가 변동성 지표가 스토캐스틱이나 RSI든 혹은 심지어 이격도든 과열권에 머물지 않는 추세는 추세가 아닙니다. 진정한 추세가 아니죠. 그래서 항상 지표를 활용할 때는 추세 구간과 박스권 구분해야 되고 박스를 돌파할 때는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혹은 이동평균선도 마찬가지고 다른 다양한 패턴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지표화해야 됩니다. 또 다른 것으로는 돌파하고 죽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게 만약에 불량주면 소위 잡주죠.
이 경우에는 어떤 이슈에 따라서 돌파했다 죽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봐야 될 것은 그냥 단기 이슈냐, 중장기 이슈냐, 혹은 이게 펀더멘탈로 저평가되어 있느냐, 안 돼 있느냐, 향후 업황이 좋아질 것이냐, 아닌 걸 동시에 고려해야지. 이거 고려 없이 했다고 한다면 박스권 내에서 불규칙한 움직임에 녹아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돌파 매수, 진짜 돌파, 가짜를 구분할 때는 반드시 패턴을, 기술적으로 보면 패턴을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돌파할 때는 어떤 형태를 나타나는지 좀 공부를 하셔야 되고, 세부적인 것은 뭐 이 시간은 할 수는 없는데, 뭐 우리 회원 방송이면 모르겠지만, 반드시 지표한다는 걸 꼭 염두에 두셔야 되고, 또 다른 것은 이슈와 펀더멘탈, 저평가냐, 고평가냐, 향후에 좋아질 거냐, 안 좋아질 거냐를 같이 고려하신다면, 진성과 가성에 대한 구분이 좀 쉬울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고민해야 되실 것은 박스권 매매보다는 박스권 돌파에 항상 초점 들어야 되는데, 이왕이면 뭐 책상에 뭐 돌파 매수 이렇게 써놔도 되고, 매일 연습장에 나는 돌파 매수만 한다, 돌파 매수만 한다 이렇게 써도 되고, 머릿속에 돌파 매수를 좀 머릿속에 많이 넣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는 방법은 돌파 매수지 눌림목 매수가 아니죠. 눌림목은 어딘가요? 돌파는 리스크 관련 차원에서도 쉽습니다. 돌파하면, 실패하면 여기서 던지고 나오면 되지만, 눌림목은 급락이 나오는데 어디서 자를까요? 한도 없이 끌려 내려가면서 물타기다 끝나는 경우가 많죠. 이게 되게 개인분들이 많이 하죠. 그죠? 재밌는 사실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우리가 통상 보면 외인들은 바닥에서 하고 천정에서 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이요? 제가 대한민국에서 통계를 해봤는데 단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습니다. 외국인들은 통상 우리가 보통 중기선이라고 하는 21선 돌파하면서 하고 20선 깨지면 안 팝니다. 막 팔아버립니다. 그냥. 천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앞서서 서프라임 모기지 때 1000포인트 깨고 날 때 외국인 엄청 팔았죠. 어느 정도 올라갈 때까지 외국인 안 들어왔습니다. 어느 정도 올라오니까 그때부터 사기 시작했거든요. 위에서도 마찬가지죠. 위에서 꼭 안 팔고 중간에서 막 팔다가 이렇게 팔면서 내려왔죠. 그죠? 그래서 외국인들은 절대 바닥에서 사지도 않거니와 천정에서 팔지도 않습니다. 이건 오히려 기관이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매수를 할 때 바닥에서 너무 살려 하지 마시고, 확인하고 매수하는 습관을 기르시고, 그 다음에 돌파 매수에 초점을 두신다면 향후 시세를 보거나 혹은 매매를 하는데 상당히 편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는 네 번째로 질문이 호가창으로 기간 외국인의 공매도를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라고 묻는 질문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씩 웃었는데요. 정말일까요? 냉정히 얘기하면 정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보통 공매도 우리가 공매도로 한다면 외국인이 주로 많이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냉정히 얘기하면 국내 기관들도 많이 하죠. 특히 어디서? 코스닥에서 주로 많이 하죠. 어떻게 보면 코스닥 거래량 보시면 엄청나게 발행 주식보다 먼저 그 이상 거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대부분 기관이 가지고 노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쁜 행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당국은 눈 감아버리죠. 왜? 한국형 헤지펀드를 살리기 위해서. 근데 한국형 헤지펀드는 절대 수익을 추구한다고 떠들어 놓고 수익률을 보면 그냥 멍멍이 판 5분 전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공매도는 우리가 보통 어떤 것을 적용하냐면 업틱 룰이라는 걸 적용합니다. 업틱 룰은 뭐냐면 현재가가 있으면 뭐 매도 효과가 있고 매수 효과가 있고 이 현재가가 있겠죠. 그죠? 접점이 있는데 현재가에 대놓고 팔 수 없습니다. 몇 틱을 위에 올려놓고 대놓고 팔아야지 공매도는 갖다 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세에 큰 영향을 못 끼칩니다. 냉정히 얘기하면. 구조상 못하는데 이걸 어기면 어떻게 되죠? 어기면 바로 감독기관에서 너 왜 그랬니? 이러면서 문책이 들어오겠죠. 그죠? 못하게 하겠죠. 어쨌든 업틱 룰이 적용되기 때문에 위에 대놓고 팔아야 되는데 이걸 호가창으로 과연 알 수 있을까요?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냉정히 얘기하면. 물량을 얼마 쌓아놓을까. 그래서 보통 그러면 물량 왕창 있는 거는 물량 크니까 이건 기관이나 외인밖에 못하는 거 아니냐. 뭐 큰 기업, 큰 종목은 그럴 수도 있겠죠.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정말 그럴까요? 기관과 외인은 기본적으로 시분할이나 수량 분할 매매를 많이 합니다. 시분할이라는 건 뭐냐면 뭐 9시부터 3시까지
매 1분 사이 1분 동안 뭐 10주씩 주문이 나가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평균을 맞추거든요. 여러분 HTX가 많이 개방되고 발달해서 일반 개인들한테도 이런 걸 많이 열어주고 있는데 여러분 HTS 보시면 그 주문하는 곳에 보면 시분할 매매나 수량 분할 매매가 있습니다. 시간 설정하고 그 다음에 수량 설정해서 이걸 7개월 동안 매 시간마다 나가게 하는 수량 매매, 수량 분할 매매 혹은 시분할 매매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쌓아놓는 미련한 짓은 잘 안 하겠지요. 왜냐면 인원이 뭐 펀드도 마찬가지고 외국인도 마찬가지고 펀드 매니저나 트레이더가 그렇게 많은 있는 것도 아니고 일일이 그 많은 종목들을 다 보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통상 뭉치 쌓여있다 해서 반드시 외국인이거나 기관인 경우는 아니죠. 또 다른 것으로는 뭉치 물량 중에 돈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개인 중에. 그런 분들도 일정 수량 팔기 위해서 내놓는 경우도 있고 혹은 뭐 자사주일 수도 있고 자사주로 이렇게 대놓는 경우도 있고 자사주 매도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뭉치 물량이 있다 해서 기관과 외인의 매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만 체결되는 거 이거 보시면 특정 단위 뭐 10주도 괜찮고 100주도 괜찮고 특정 단위로 일정한 시간에 계속 체결된다 이러면 그때는 기관과 외국인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근데 이제 많이 보다 보면요. 이 어떤 이슈나 생기거나 어떤 시장에 그때 공매도가 횡행할 때 보면 감각적으로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이 때리는 게 지금 매도해서 위에 대놓고 계속 매도하는 게 누군가 체결되는 양하고 호가에서 이 자꾸 들어오는 거 보이죠. 그죠? 그런 걸 보면 감각적으로 아, 이게 외국인이다, 기관이다, 혹은 뭐 수장 대부분 뻔한 거니까 지분율이라는 것은 아, 그러면 저거는 공매도일 수도 있겠구나. 얼마 전에 ENM 같은 경우에서 많이 나왔죠. 그죠? ENM 급등할 때 그때는 공매도가 많았죠. 그죠? 혹은 대차 잔고를 보면서 같이 가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개인들은 사실상 거기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겠죠. 그러면 개인은 공매도를 못 하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개인들도 공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 대주 매도라고 하는데 이 대주 거래는 일종의 신용거래입니다. 주식을 빌려서 팔고 나중에 갚는 건데 통상 한 달 혹은 뭐 3개월까지 연장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은 이 신용계좌를 트면 됩니다. 신용계좌를 터서 증권사에 신용계좌를 트면 대주 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권사가 보유하거나 혹은 증권전산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을 빌려가지고 매도하고 일정한 기한 내에 매수해서 환매수죠. 그래서 매수해서 갚거나 현금으로 갚아버리면 되는데 최근에는 개인끼리 대주해주는 이쪽이 물량이 적다 보니까 보유 물량이 적다 보니까 개인끼리 빌려주고 받고 하는 개인 간 대주 거래도 몇몇 증권사에서 상당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걸 하도 상관이 없는데 다만 빌려서 팔 때는 빌려주는 사람에게 그냥 빌려줄 수는 없죠. 그죠? 뭔가 줘야겠죠. 이자를 줘야 되겠죠. 그죠? 이자를 주기 때문에 대주 매도할 때는 이자가 들어간다는 거 그거 유념하시면 되고 실제 어렵지 않습니다. 대주 매도. 우리도 가끔가다 하는데요. 대주 매도는 평상시에는 안 하는 게 좋고요. 이 대세 하락장이나 혹은 박스권 장사에서 간간히 하시면 상당히 제법 시장이 안 좋을 때 하나의 투자 대안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대형주 같은 경우는 주식 선물이 있으니까 주식 선물로 금액이 좀 되시는 분들은 그걸로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가창을 너무 신뢰하지 마시고 호가창에서는 이 거짓 정보가 많으니까 뭐 많이 하다 보면 감각적으로 막 느끼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이제 가급적이면 그런 거에 너무 신경 쓰지 않는 게 좋고 가급적이면 추세에 대해서 신경 쓰시는 게 좋고요. 또 다른 하나로는 이왕 호가창 얘기 나왔으니까 하나 얘기 드리는 건데 호가가 있으면 물량도 있죠. 뭐 100주, 갑자기 1000주, 뭐 50주, 70주 이렇게 있다 그러면 어쩔 때는 희한하게 여기를 찍고 내려온 경우가 많죠. 역으로 여기에 100주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500주, 1000주 이렇게 있으면 여기 가격대를 찍고 내려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걸 보통 뭐
세력이 던졌다 혹은 세력이 매수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아니고요. 냉정히 얘기하면 돈이 많은 분들은, 자금이 좀 큰 분들은 이 거래량 때문에 일정 수량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런 게 호가에 보일 때 요때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해야지만 어떻게 되나요? 여기 있는 걸 매수하려면 이걸 잡아먹어야 될 테고, 내가 만약에 한 2,000주 갖고 싶다 이러면 이걸 잡아먹어야지만 할 수 있겠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호가청에서 그런 현상이 종종 많이 벌어지는데 그것을 반드시 세력들이 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나중에 큰 코 다치는 경우가 많겠죠. 물론 선물은 재밌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물은 물량 큰 걸 찍으면 꼭 반등을 몇 회씩은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반등에 성공하면 다행인데, 그리고 곤두박질 치고 내려가는 경우도 많지요. 그래서 호가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되고, 너무 자세히 보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이 시세가 밸류에이션을, 밸류를, 내재 가치를 반영했는지, 아니면 추세가, 중장기 추세가 잘 만들어져서 가고 있는지를 더 초점 두신다면 투자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으로 검은머리 외국인은 뭔가요? 시장에 어떤 큰 영향을 미치나요? 이런 질문이 왔는데요.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죠. 한때 홍콩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 시장을 교란시켰던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 한국인이 홍콩에서 가서 외국인 척하면서 시세를 막 움직인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여기서 좀 발전해서 보통 역외 펀드 많죠. 그래서 조세 회피 지역이 많으니까 조세 회피 지역으로 보통 통상은 뭐 비자금 관리용으로 많이 가는데, 특히 대기업들, 그죠? 그래서 요거 하다가 최근에 들어간 S그룹도 있고, 뭐 총수들이 뭐 좀 들어가는 경우 있죠. 뭐 기타 무슨 그룹 총수들이 비자금 관리하다가 조세 회피 지역에 역외 펀드를 해가지고 한국에서 뭐 주식 매매를 하거나 선물 매매를 해서 좀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검은머리 외국인, 그런 분들 우리가 보통 검은머리 외국인이라고 하는데, 이 재미난 거 보면 이들이 시장에서 큰 영향을 끼치다가 있습니다. 가끔 가다 보면 정상적인 외국인이 아닌 것 같은 그 매매 패턴을 보인다든가 상당히 공격적인 패턴을 보인다든가 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어쩔 때 시장 수급이 굉장히 약할 때 시장을 교란시키는 하나의 그 세력을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큰 흐름은 좌지우지 못하는데, 특히 바닥권에 있다든가 이럴 때, 대세 하락을 하고 바닥권에 있다 이럴 때 주로 활개 많이 칩니다. 03년도 초에 바닥 칠 때도 그랬고, 06년도인가요? 그때도 한번 급락 이후에 그때도 그랬고, 1000포인트 깰 때도 1000포인트 깨고 바닥을 다질 때도 그랬고, 얼마 전 올라와가지고 2010년도인가요? 여기서 박스권일 때도 그랬고, 이들은 시장에 일반적인 기관이나 외인들이 좀 힘을 잃고 시장을 관망할 때, 특히 수급이 약하겠죠, 그죠? 그럴 때 적은 돈, 자신들이 가진 돈 가지고 시장을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럴 때 많이 활개를 칩니다. 특히 어디서? 파생상품 시장에서는 최근에 많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특히 약세장 끝 무렵에 자출매에서 변동성을 막 키우죠. 하루 이만큼 올랐다가 그 다음날 내리쳤다. 특히 대세 바닥을 치면 밑에서 이 박스권을 제법 오래 기는데, 이럴 때 많이 들어와서 파생판에서 상대의 재미를 보고 이제 추세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도망치죠. 사라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 실제 검은머리 외국인은 너무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 뭐 검은머리 해봐야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만은, 어쨌든 간에 시장이 수급이 약할 때는 뭐 잡세력들이 들어와서 활개치게 돼 있는 거니까 그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전문가도 없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정말 막연해가지고 제가 이거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되나 고민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자, 한번 보죠. 우리가 보통 개인들은 잡주를 많이 하니까 잡주에는 포트폴리오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잡주는 잡주일 뿐이지 이 포트폴리오에는 개념이 없으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투자를 하는데 두 가지 분류로 해야 된다고 그랬죠. 나는 가치주 투자를 할 거야, 아니면 주도주 투자를 할 거야, 아니면 저같이 짬뽕 스타일로 혼합해서 할 건가. 사실 개인의 경우에는 일정 부분 가치 투자하고 그 다음에 주도주 투자하면 상당히 좋은 포트폴리오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도주가 실패할 수도 있고, 이건 어떻게 모멘텀이니까 상당히 대응하기 힘들고 어떨 때는 파악하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또 지금처럼 지수는 강한데 종목들은 막 이러고 삼성전자와 현대차만 올려버리면 지수는 어느 정도 견인할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 상당히 까다로울 수가 있겠죠. 이럴 때는 가치가 상당히 안정적인 수익을 갖다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계좌 안정성을 위해서 가치주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뭐 자금이 너무 작으면 모르겠지만 자금이 어느 정도 일정 규모 된다고 하신다면 주도주 쪽에 주로 투자를 많이 하시고 가치주에 적당한 비중으로 하신다면 상당히 좋은 포트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만약 본인이 주도주를 파악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전문가 필요 없죠. 그렇죠? 전문가보다 낫죠. 그리고 가치주는 쉽죠.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재무제표 좀 이용할 줄 알고 큰 차트로만 보면 되니까 뭐 단다칠 거 아니니까요. 저희도 뭐 1년 이상 가져가는 가치주 많습니다. 상당히 수익 많이 나 있고 은행 이자와 비교도 할 수 없고 배당까지 많이 주니까. 그런데 다만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가치주든 주도주든 간에 가급적인 업황이 호전될 수 있는 업종에서 고르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개인들은 이 업황을 안 보죠. 물론 앞에 거시경제도 봐야죠. 거시경제가 바닥을 찍고 도는 거다. 지금 같은 경우 바닥 찍고 또 올라오고 있는 거죠. 그죠? 경기 회복된 구간이니까 지금 주식을 투자할 때고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할 때고 그렇다면 거기에 수혜를 받아서 업황이 호전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이거는 뭐 기관 리포트를 업종 리포트를 많이 보시면 좋습니다. 이게 기관 업종 리포트도 많이 보시거나 생활상 혹은 본인이 일하는 업종 그런 데서 뭐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듣거나 혹은 이 업종이 괜찮다 그러면 철강에 일하는 사람 없나? 우리나라는 한 달이 건너면 대부분 다 친척이고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물어볼 때가 많습니다. 그런 데서 물어보면 오히려 이 전문가나 혹은 애널리스트보다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많이 참고해서 그것이 된다 그러면 이게 주도주성이면 주도주 쪽에 일정 부분 좀 넣으면 되고 자산가치와 수익가치가 괜찮다면 거기다 배당 수익까지 좋은 종목인데 여기서 이러고 있다 저로의 매수 기회가 되는 거죠. 포트폴리오를 여기서 투입하자. 그래서 여러분들 가치주를 보실 때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가급적이면 괜찮고 배당 수익이 좋은 종목이다 그러면 그걸 오랜 혹은 그 대세 하락 이후에 혹은 시장이 큰 박스권에 있을 때 투자를 하시면 상당히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문제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데 또 종목수도 있겠죠. 그러나 종목수는 가치주는 대개 거래량이 적으니까 뭐 종목수 많으셔도 상관이 없고 그건 별 신경 안 씁니다. 관리하는데. 그리고 주도주는 뭐 10개 안 넘어가는 게 좋겠죠. 뭐 10개 정도 돈 많은 분은 10개 할 수도 있고 관리가 그 사람 능력차마다 좀 틀린데 집중 투자냐 아니면 분산이냐 차이가 있을 뿐이지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분은 종목 3개만 가지고 하자 이런 분 있는데 뭐 막 가기 쉽죠. 이거는 빛의 기제 위험에 바로 노출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를 아주 정교하게 하지 않는 한 정교하게 하다가는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죽을 수도 있죠. 어쨌든 간에 그게 아니다 한다면 본인이 편안하게 관리할 수 있는 수준 좀 흔들어도 뭐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지 않는 수준의 금액을 한정하시고 그리고 그 종목수를 정하셔야 됩니다. 이게 된다 그러면 사실 전문가 필요 없이 여러분들은 종목 선정이나 비중 관리도 가능하겠지요. 그리고 그 전문가 도움 없이 포트폴리오 구성하실 때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도주의 경우에 절대 바닥권 종목을 쳐다보지 마십시오. 바닥권에 있는 것은 가치를 봐야 되는 거지. 바닥권에 있는다는 얘기는 주도주가 아니란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빠져 있는 거 이게 싸다고 이게 향후 주도주 될 거야 라고 추천하는 소위 고수라는 분들도 많고 전문가라는 분들 많습니다. 우량주인데 대표적인 게 뭐였나요? 그 개인들 많이 물려있던 게 건설회에서 그 삼성 엔지니어인가요?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죠. 싼데 여기서부터 또 이러죠. 그죠? 절대 바닥권은 바닥이 어딘지 모르니까 쳐다보지 마시라. 주도주는 먼저 올라와서 먼저 움직인다고 전에 설명드렸죠. 그죠? 고공권에서 일정한 패턴을 만드는 그런 종목을 많이 보는 게 좋고 또 다른 것으로는 큰 박스 돌파 종목 위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CGV도 그랬고 CGV 엄청나게 많이 갔었죠. 그죠? 그리고 이거 외에 호텔신라도 그랬었고 다양한 종목이 많았는데 가급적이면 1순위는 위에 올려놓고 여기서 만들어 넣어서 가는 종목 1순위고 안 되면 2순위는 바닥에서 일찍 올라와서 중간 플랫폼에서
박스권 맞는 종목 3순위가 맨 바닥에서 움직이는 건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은 항상 큰 박스 돌파 종목을 위주로 보시면 상당히 괜찮을 것으로 사례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여러 가지 한번 질문을 살펴봤는데요. 더 많은 그 질문들이 있고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이야기 드리고 싶었는데 시간 관계상 그렇게 많이는 할 수도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그 살펴본 것에 이어서 그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이 여러 가지 질문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를 좀 기대해 주시고 다음 주에는 좀 더 이 개인들이 알고 싶어하는 여기저기 아무리 물어봐도 대답해 주지 않는 그런 그 질문들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제 강의를 들어주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오늘도 그 좋은 그 저녁 되시고 저는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 cntv.co.kr에 접속하시면 수익을 말하다 VOD 다시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